이쪽에 하고 어디 가실라 그래. 잠시 후 진행될 보고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는 제천시 농민장애인과로 업무 보고고 충북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협의회의 긴밀한 준비를 통하여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치신 참석자 중심으로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체 집회 시간을 단축하는 행사이므로 행사 강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1부는 김기룡 연구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으며 이어서 설문에 참여하신 학령기 자녀 부모님들과 청중분들의 질의 응답을 준비하고요. 이어서 3부는 경사로로 퇴장하시면서 준비된 700점 도전 퀴즈게임을 마치시고 기념품 수령과 함께 보고회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보고회 사회를 맡은 저는 제천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 이은하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김순애 센터장님의 제천시 장애인 가족의 실태 조사에 대한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장님 때문에 가운데 잡아주시는 거 아니, 같은데. 네. 제천시 센터의 김순혜입니다. 먼저 저는 26쪽이나 되는 조사지에 향후 발전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참여해 주셨던 200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경과보고입니다. 2021년 2월 1일 충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협의회와 회원센터 5개 지역은 가족 실태 조사를 위해 짜임새 있는 계획이 조사 연구 사업에 싹을 틔웠습니다. 2월 3일 충북권 1000케이스를 계획하고 제천센터는 공동조사 연구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2월 19일 지역별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세밀한 계획회의가 거듭되었습니다. 3월 2일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연구 수행기관으로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맺으면서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3월 3일 제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앞장서 주셨으며 제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앞장서 주셨으며 제천 어린이 공공재활 추진위원회를 포함하여 각 장애인 단체에서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학교별 특수반, 특수학교 방문을 결과 가정 방문하는 설문조사에 200가정 완료를 목표로 215케이스를 배부하고 203케이스 가정이 수거되었습니다. 6월 14일 전문가와 실태조사 참여가 직접 면담으로 질문과 답변하는 형식의 1차, 2차 조사 연구는 차근차근 속도를 내었습니다. 8월 11일 용역기간의 연구가 완성되면서 지역별 결과보고의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8월 31일 공동주관한 충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협의회에서 중간 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월 21일 오늘 이 자리에서 김기룡 연구교수님을 초빙 발표자로 모시고 제천시 장애인가족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보고회를 제천 장애인부모연대가 충북연대와 공동 주관하고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부모연대가 충북연대와 공동 주관하고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충가역과 공동 주최하여 오늘의 보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찬원 지회장님께서 참석하신 내비를 소개해드리는 인사 말씀까지 해주시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런 자리 가지고 우리가 큰 회의장을 빌려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약소하게 하지만 내실을 많이 위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천시장의 가족 실태 조사와 보고회를 공동 주관하고 있는 제천지회장 전산월입니다. 의미가 큰 결과 보고회에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드릴 텐데 한정인 업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을 원래 시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려가지고 우리 제천시청이 제천시청에서 조은숙 노인장애인과 과장이신 조은숙 과장님께서 대표로 오셨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창희 팀장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교수로 우리 특수교육과 교수님 김기령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주된 포인트는 부모님들이시죠. 그래서 2부 참석자로 학년기 부모님을 대표해서 세 분을 동시에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논리맘, 자본맘, 그리고 도리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출신은 장애인 단체가 많지만 오늘 특별히 장애인 단체 중에 유일하게 대표로 참석하셨습니다. 제천 지체장애인 대표의 중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 부모연대가 충북 장애인 부모연대다 보니까 지역에서 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주에서 오신 민자영 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장애인 센터장님 한인선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음성군 장애인 지원센터 센터장님 그리고 대천시는 김순애 센터장님 모두가 있어요. 각 지역에 보온 그리고 옥천하고 있는데 옥천 두 지역에서는 지금 못 왔지만은 충북에 지금 총 6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센터로 인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많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분이 많죠. 그리고 한 분 지금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이제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이걸로 이제 간단하게 마치고 김기령 교수님의 우리 저희들이 초청해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복지 현장의 행정가이신 조은숙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좀 뭐랄까 가슴이 아주 벅찹니다. 사실은 이런 행사는 아주 정말 의미 있고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서 큰 자리에서 이제 많은 분들을 초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시대가 조금 세월이 조금 야속스럽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이렇게 장애인 가족 지원 실태 개선 방안 보고회를 준비해 주신 그 부모연대 전산환 회장님과 가족지원센터 김순애 센터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또 오늘 연구 용역을 담당해 주신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사실은 부모연대가 장애 가족의 그 인식 그 권리 보장이라든가 인식 개선 뭐 이런 그다음에 각종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장애 가정의 돌봄 서비스 그다음에 또 사례 관리 등 어떤 장애인의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열정과 헌신을 다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고는 제가 200가정을 그 이제 실태 조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어떤 모든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기초 자료가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보고 내용은 무엇보다 엄청 굉장히 그 의미가 있고 또 저희가 제천시에서도 이제 그 장애인 가족,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기초 자료를 하고 또 많은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 참석해 또 멀리서 오신 분들 예, 너무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제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김기룡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미령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제천에 오게 되어서 네. 한쪽으로 가야 되겠다. 목소리가요? 자리를 다시 자리겠어요? 다리가 네. 이거 다리가 다리 싸움 뺄까? 예.
있을 건 다 있으니까 우선 네. 네, 아유, 네. 대천에 와서 이제 이 연구를 뭐 수행하게 된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웠고 또 이런 결과까지 이런 도서관장이 만들어져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런 연구를 수행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물어봐야 될 것도 많고 또 사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이 접촉하기가 이제 쉬운 상황이 아니었을 텐데 여기 장애가족센터에 계신 여기 직원분들께서 정말 그 역할을 좀 해주셔서 직접 아마 찾아다니시면서 일일이 이제 장애인 가족을 다 만나고 또 조사지를 또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또 이런 이제 조사가 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분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아마 이런 조사가 아마 어려웠을 거고 그리고 또 대천시의 또 장애인 가족 분들께서도 이 조사에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니까 또 이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연구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예산을 말씀드려서 예산의 구체적인 액션을 만들기 어렵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억 단위의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다 과정을 다 방문해서 이렇게 조사원이 직접 가서 이렇게 조사를 수행하고 한그 연구 결과를 이렇게 제시하는 거여서 마치 그 장애인 실태조사 뭐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진행하는 그런 방식과 동일한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장애가족센터가 좀 나서서 직접 이렇게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저도 이제 이런 조사를 많이 해보지만 이렇게 조사지를 배포해드리면 조사 문항이 너무 많으면 이게 잘 응답을 이제 다 끝까지 잘 못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불성실한 응답 자료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이제 자료 처리할 때 그런 자료를 다 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아까 이제 215명, 210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셨는데 그 중에 무려 이제 195명 이상, 198명 가까이가 그 조사지를 조사지 문항이 엄청 많아요. 거의 실은 문항 수로 따져보면 한 300개가 넘습니다. 실제로 조사 문항 수는 문항 하나하나 다 계산해 보면 300개가 넘는 문항을 모두 다 이렇게 성실하게 응답을 해주셔서 그 연구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이제 꽉 찬 그런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어떤 연구 결과들보다 정말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또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가족들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이제 연구가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었는지와 또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또 초점 질감 면담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천시 차원에서 어떠한 장애가족 지원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대천시 장애가족지원센터가 또 앞으로 어떤 역할에 좀 초점을 맞춰서 또 활동을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그 생각을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연구는 이제 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복지 욕구를 살펴보고 또 실제로 이런 장애인 가족 지원과 관련된 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와 또 가족 지원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을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의 서비스를 또 어떻게 이용하시고 있고 그 센터에 대해서 또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또 살펴보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고 초점 설문조사와 그리고 초점자 면담을 각각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 제언을 하였습니다. 뭐 전체적인 진행 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연구는 8월까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뭐 이제 결과 발표를 하고 뭐 일정을 잡느라 조금 늦어진 건 있지만 이미 이제 연구가 다 종료가 되었고 종료된 연구를 가지고 연구 결과를 가지고 지금 오늘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정리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이제 198분의 대천시 거주 장애인 가족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셨고요. 참고로요. 대천보다 제가 이제 작년에 동작구 서울시에 있는 동작구라고 기술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동작구에서 장애인 가족센터 연구를 했는데
동작구에 거주하는 인구가 한 7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70만 명. 제천시 인구가 보니까 아까 13만 명. 네. 근데 동작구에도 200명 있거든요. 근데 제천시에도 200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구 규모가 5분의 1도 안 되는데도 200명 한 거니까 동작구로 따지면 거의 1000명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한 인구를 한 겁니다. 아마 제천시에 이렇게 아마 장애인 관련된 연구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뭐 이렇게 많이 주도하지 않고서 이렇게 민간에서 실시하는 연구치고는 굉장히 많은 조사 인원이 참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 참여한 그 가족분들의 이 특성을 좀 살펴보면, 뭐 다른 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이 그 가족의 형태에서 뭐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또 다른 형태로 또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권자와 사상의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제천시가 따로 이제 비교를 해드리진 않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청주라든가 충주라든가 여기는 한 1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한 거의 한 40% 가까이 되니까 그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애 자녀의 이제 특성이죠. 장애 자녀의 특성인데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발달장애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 자녀가 있는 가족이 이 조사에 참여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학령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한 35%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20대, 30대, 40대에 해당되는 분들이시고 다 발달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중증의 장애인의 비율이 되게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이와 같은 이 특성을 가진 장애 자녀가 있는 가족들이 이 조사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어쨌든 조사 결과의 내용이 좀 많아서 이 설문조사 결과에는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연령대별로 또 비교하기도 하고 뭐 장애 정도에 따라 비교하기도 하고 또 장애 유형에 따라 또 비교하기도 하고 그런 결과들을 보고서에 실은 바 있는데 좀 의미 있는 것들만 따로 뽑아서 이제 제가 결과 때는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설문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문항의 순서에 따라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어떤 전반적인 그 장애인 가족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뭐가 필요했는지, 또 기본적으로 뭐 돌봄 시간이 얼마나 되고, 또 장애로 인해서 추가 비용을 얼마나 지출하고 있고, 또 양육 스트레스나 우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바탕으로 해서 또 가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이용 여부와 이용 실태와 구역분은 어떠한지, 또 장애인 가족들 센터에 대한 인식과 구역분은 어떠한지, 그렇게 좀 질문을 나누어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먼저 그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 정도입니다. 어려움 정도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평균입니다. 평균. 가운데 좀 붙여놓은 평균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크게 6가지 영역에서의 가족의 어려움입니다. 이건 이제 6가지를 이제 이렇게 묶어서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이제 이 서비스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총 30가지의 장애인 가족의 어떤 그 어려움의 특성들을 좀 제시를 해주고 그러니까 장애인 가족의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항목들을 만든 거죠. 그 항목들을 만들고 항목들 한 30가지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득 활동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없는지, 뭐 추가적인 비용 지출에 어려움은 없는지, 미래를 대비한 지출에 어려움은 없는지와 경제적 영역에서의 어려움 정도도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장애 자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양육 돌봄이라든가 행동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는지, 자녀의 양육 돌봄과 관련된 어려움도 물어보고, 또 가족 관계와 관련돼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또 없는지, 또 이 장애 자녀의 어떤 장애 관련된 어떤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물어봤고, 그렇게 물어본 문항이 세부적으로는 30가지고, 이걸 줄여서 6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또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이제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제 경제활동 영역입니다. 숫자가 좀 작은데, 여기 어쨌든 제가 이제 그래프 표시했으니까요. 평균 이런 정도고, 이 전체적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 바로 경제생활 영역입니다. 이건 역시 뭐 청주시도 마찬가지였고, 뭐 작년에 했던 동작구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뭐 다른 지역에서 이미 가족지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뭐 포천에서도 하고, 파주에서도 하고, 고양에서도 하고, 경기도에 있는 많은 지역에서도 이런 연구를 했는데요. 한결같이 장애인 가족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면 다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제천은 특히 경제생활의 어려움이 다른 영역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사 대상이 40% 가까이가
수급자 또는 최상위 계층이 때문일 겁니다. 아마 이제 그런 측면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물어봤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미래를 대비한 지출에서 미래를 대비 지출이라고 하는 건 자녀를 위해서 뭐 연금 보험을 든다거나 뭐 그런 거겠죠. 자녀가 이제 나중에 독립해서 생활하거나 아니면 뭐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생활을 할 때에 그걸 대비해서 미리 이제 보험도 들고 저축을 하시고 뭐 돈이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도 투자하시고 뭐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애 자녀 양육으로 인해서 경제 생활을 중단하신 장애 가족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하면 자녀의 장애를 알게 되면서 경제 생활을 중단했다라고 응답한 장애인 가족들의 비율이 전체 장애인 가족의 40%, 50% 가까이 됩니다. 바로 이제 그 자녀의 장애로 인해서 경제 생활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경제 생활의 그 기간을 경제 생활의 정도를 또 줄인다거나 뭐 그런 조치를 취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득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위한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고 또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지출에 있어서 다른 연령들에 비해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종합해 보면 아마 경제생활, 장애 자녀와 관련되어서 어떤 장애 자녀 가족들은 경제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또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 뭐 자녀에 대한 양육 돌봄이라든가 자녀에 대한 학교 교육 또는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녀에 대한 여가생활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영역들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이 발견되었으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방안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가족 제천시든 아니면 장애 가족 지원 센터든 가족 지원 서비스를 우선순위를 정할 때 있어서 이런 가족들의 어려움 정도의 수준을 비교하면서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가족 지원 정책을 제시하거나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장애 가족 지원 센터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제적 지원은 어렵잖아요. 이건 사실 어떤 이제 지자체, 시 차원에서 사실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또는 충청북도에서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미래를 대비한 지출에서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 부담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라든가 지금 충청북도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서울시라든가 경상북도라든가 인천광역시는 장애 자녀를 위한 이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장애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내면 지자체가 한 달에 10만 원씩 이제 매칭을 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매달 20만 원씩 보험을 들게 되죠.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그 보험을 계속 들면 이제 한 720만 원 정도가 보이죠. 그렇게 해서 목돈을 조성해 주는 사업을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금 이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지난 3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경상북도라든가 인천광역시 등에서도 이 사업 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자체에서 해볼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미래를 대비한 지출에 있어서 부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보험료를 내시고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보험료의 일부를 지자체가 보조해 주는 거죠. 그런 사업들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정책 제안할 때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30가지 어려움들 중에 좀 연령대별로 좀 비교해봤습니다. 10대 이하, 20대, 30대 이상을 비교해봤더니 자, 이 좀 밝은 색이 10대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게 연령대별로 좀 비교해봤습니다. 10대 이하, 20대, 30대 이상을 비교해봤더니 자, 이 좀 밝은 색이 10대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게 20대고 또 오른쪽에 있는 세 번째 부분이 10대고 또 오른쪽에 있는 세 번째 부분이 30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학령기 그리고 또 또는 이제 청년기 그리고 30대 이상 장년기 이렇게 좀 나눠보면요. 이게 그래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려움 정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제시하고 있는 총 30가지 중에 7개 항목은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그 얘기는 제천시의 다른 어떤 가족들을 이렇게 뽑아서 봤을 때 다 이런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99%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틀릴 확률이 1%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제천시에 어떤 가족을 뽑아서 10대, 20대, 30대 비교를 해봐요. 비교해봤을 때 이런 어려움의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90% 이상이고 또 이런 결과가 틀릴 가능성이 1%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건 제천시의 모든 장애인 가족들의 어떤 특성들을 연령대별로 비교했을 때 이렇게 제시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이제 어려운 정도가 이제 연령대가 적으면 적을수록 낮으면 낮을수록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 지원 당연히 20대가 훨씬 더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장애 자녀에 대한 가정들 부모의 양육 지원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령대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자녀에 대한 신변 처리 지원, 의복이나 착착이라든가 목욕이나 이런 데 아무래도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양육에 대한 부담이 더 크시겠죠. 그리고 수면 잠자기 부분도 어쨌든 10대, 20대 영역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30대 들어가서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주목할 지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녀에 대한 여가 생활 지원하는 문제. 자, 10대가 당연히 높아요. 그렇지만 30대도 20대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크면 클수록 이 낮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이런 어려움을 장애인 가족들이 겪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장애 자녀를 위한 어떤 여가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30대 이상의 장애 성인 자녀를 위한 어떤 여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이런 방안들도 함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결과에서도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여가 생활에 대한 어려움, 여가 생활 어려움 얘기는 낮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낮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로 누가 의논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당연히 가족 구성원들하고 주로 많이 의논하시겠죠. 그런데 조금 다른 지역과 좀 다르게 나왔던 거는요. 친척, 친구, 이웃이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다른 지역이나 여기 좀 도시 조금 더 여기보다 더 도시 지역은 동료 장애인 가족들이 있었어요. 동료 장애인 가족. 그러니까 동료 장애인 가족이 동료의 장애인 가족에게 이제 정보를 제공해주고 상담도 하고 또 조언도 하고 그런 관계들이 좀 있을 텐데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동료 장애인 가족에게 물어보고 또 자문을 받고 아니면 정보를 얻고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장애인 가족의 경우에는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단절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친척이나 이웃에 의존하기보다는 나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동료 장애인 가족에게 그 어려움을 의논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제처는 조금 더 친척, 친구, 이웃에 좀 의논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이게 통계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도시 지역에 비해서는 그 친척, 친구,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들을 의논하는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는 높더라. 그리고 동료 장애인 가족을 활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더라. 오히려 장애인 복지시설 담당자에게도 의논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셔서 어쩌면 제 생각에는 이제 아마 대천시에서 아마 장애인 가족 사례 관리 되게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이 대천시의 어떤 접근성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워낙 크니까요. 저도 사실 이쪽 지역을 아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쪽 지역 전체를 보면 예를 들어 수산면 같이 이런 데 나중에 수산도 안 돼요. 수산까지 가려면 여기 하지 않 걸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제천시에 동료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애인 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이제 이게 아마 어떤 지리적인 접근성의 문제도 있어서 동료 장애인 가족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좀 더 도시 지역에 비해서 좀 덜 활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리적인 특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당시에 가장 필요했던 건 뭐냐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아마 약간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이건 진짜 힘들어 죽겠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때 딱 필요했던 게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역시 경제적 지원이었습니다. 역시 경제적 도움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사실 우리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시대에 살아오고 있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고민이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인 것 같지만 특히 장애인 가족의 경우에는 사실은 경제적 문제 말고도 다른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장애인 가족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로 제기하고 있고 또 필요한 것도 역시 경제적 지원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가족들 센터가 직접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만들 필요가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 이걸 좀 해결해 나가야 하겠죠. 예. 우리나라의 그 장애인 연금 제도만 제대로 만들어졌어도 또는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 기초생활수급제도에서 그 부양 의무 제도만 폐지가 되었어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아직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경제적 지원 정책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어떤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해결해주지 못하니까 결국 이제 지자체에서 요구하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 이제 뭐 아주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뭐 자산활동 지원 사업과 같은 이런 사업도 하고 뭐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뭐 정착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일부 현금성 지원을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아주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제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있는 게 이제 돌봄 지원 또는 이제 자녀를 위한 복지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필요로 하셨는데요. 워낙 경제적 지원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제천이 어쨌든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높고 크고 그 가장 필요한 게 경제적 지원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경제적 지원의 문제가 제천의 장애인 가족들에게는 다른 어떤 문제들보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서도 좀 확실하게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거든요. 돌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같이 좀 비슷한 어려움 정도로 나오는데 여기는 경제적 지원 문제가 너무 압도적으로 나온 게 좀 특징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몇 가지 기초 자료가 될 만한 것들을 좀 조사했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한 거죠. 가족이 실제로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얼마나 실제로 그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고 있느냐, 돌봄 제공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를 또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자료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장애 자녀를 위한 양육 돌봄 서비스를 요구하잖아요. 또는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을 요구하잖아요. 그렇게 요구했을 때 실제로 가족이 자녀를 얼마나 돌보고 있는지 알아야 되죠. 그러면 그걸 고려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가족들이 실제로 자녀를 돌보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쓰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런 기초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런 조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도 어떤 돌봄 정책을 만들고 양육 서비스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초 자료가 항상 없어가지고 걱정이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걸 조사해보면 실제로 자녀를 돌보는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쓰시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24시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는 이제 활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물론 다 24시간 보시겠죠. 그렇지만 뭐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뭐 낮에 복지관 가시고 잠도 자고 그럴 텐데 그때는 돌본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다 빼고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응답하신 그런 자료, 그렇게 또 정확하게 응답한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조사원분들이 직접 가서 조사하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자료보다 더 정확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값도 최대 하루에 20시간까지 돌본다는 거죠. 24시간으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다 20시간까지만 응답을 하셨다는 거는 그렇게 무조건 24시간 돌보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안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인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평일에는 하루 평균 8.66시간을 돌보고 있고요, 가족이. 그리고 주말에는 평균 하루 평균 10.69시간을 장애 자녀를 위해서 가족들이 돌보고 있다. 장애 자녀 가족들이 장애 자녀를 이 정도의 시간 동안 돌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거 한 일주일에 한번 계산해서 간단하게 주중을 8일로 계산하고 주말을 10시간으로 계산합시다. 그러면 총 60시간이 나와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장애 자녀 가족들이 그 장애 자녀를 돌보는데 일주일에 20시간 쓰면 한 달이면 240시간을 쓴대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여기 부모님도 계시니까요. 240시간 정도의 활동 지원이나 돌봄 서비스 받고 있으신 분? 없죠? 실제로 한 몇 시간 정도 제공받아요? 평균 한 어느 정도 받는다고 봐야 되죠? 3시간 일주일에 하루에 4시간. 그러면 한 달로 계산하면 한 120시간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한 240시간 이상 필요한데, 그죠? 240시간 이상 필요한데 실제로 현재 받고 있는 돌봄 또는 뭐 활동 지원 서비스는 최대로 해봐야 맥시멈 120시간 정도. 그것도 학년기에도 있고 또 성인이 되면 한 60시간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 대부분 다 성인 자료들이에요. 네. 네. 물론 이제 저희가 그 보고서에 보시면 이제 비교를 해두었습니다. 뭐 10대, 20대, 30대 비교를 해두었지만 지금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 정도를 돌보는데 쓰고 있기 때문에 쓰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돌봄 서비스는 학년기의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서비스의 절반 정도, 성인기의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돌봄 서비스의 4분의 1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해야겠죠. 네. 제가 여기 지금 과장님 안 계셨으면 좀 더 세게 얘기했을 텐데 지금 과장님 계셔가지고 아니, 거요? 22면 세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세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자체는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세계가 진짜 좋아요. 이거 제가 세게 얘기라고 하니까 이게 시장님이 이사님이시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직접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이제 그 학년기든 성인기든 적어도 이제 60시간에서 120시간에서 180시간 정도의 추가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돌봄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또는 활동 지원 서비스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근거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활용하라고 이건 조사한 거예요. 이런 기초 자료가 있어야지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입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이제 뭐 몇 번 이게 이 자료를 몇 번 계속 계산 새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 기타로 이렇게 응답하신 자료가 좀 있어요. 기타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제천의 경우에는 기타로 월 평균 여러 가지 비용을 쓰세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여기 뭐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부모 사후 대비비, 아까 이제 이건 미래를 위한 뭐 저축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기구, 구입 유지비, 복지시설 이용료, 또 바우처 본인 부담금 이런 걸 다 이제 쓰시고 계신데 특이하게 이제 기타 이거 말고도 또 장애를 인한 추가 비용으로 매월 60만 원 가까이 쓰신대요. 근데 그 비용을 사실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 내역을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빼고 하느냐, 이걸 넣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별 전체 비교 자료가 좀 달라져요. 지역별 비교 자료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하면 제천의 경우에는 제천의 장애인 가족들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으로 매월 235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 60만 원 빼도 얼마입니까? 175만 원이 나오죠. 기타 비용을 빼도 매월 175만 원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로부터 그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175만 원을 보전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보전 안 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받으세요? 보전 안 받고?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 얘기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모든 발달 장애인 가족에게 매월 평균 $1,0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20만 원 정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작다고 이제 미국의 부모님들이 이제 더 달라고 얘기해요. 너무 부족하다. 물가도 우리보다 높을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장애인 연금에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죠. 그 바로 부가급여가 장애로 인한 비용을 추가로 보전해주는 비용입니다. 자, 그럼 그 부가급여 액수가 지금 얼마예요? 아시는 분? 뭐 1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15만 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로 하는 비용의 10%밖에 보조받지 못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 그 장애인 연금도 다 못 받아요. 소득 수준이나 뭐 이런 게 되지 않으면 그 조건에 해당되지 못하면 아예 받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아니면 아직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장애인 연금 자체도 굉장히 또 부실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국가의 어떤 그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시스템이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지어 일본도요. 지금 일본이 우리보다 못 살죠. 이런 얘기 진짜 그래요. 요즘에 그 경제적인 평가해보면 지금 일본이 1인당 국민 소득이 아마 내년 되면 그 일본을 치워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우리보다 잘 이제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일본조차도 일본 동경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들에게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액수가 65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별도의 소득 보장 말고 장애로 인한 비용을 추가로 보전해 줍니다. 왜냐하면 장애로 인해서
뭐 교육비도 더 써야 되고 치료비도 더 써야 되고 교통비도 더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버스 타고 가면 될 거를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택시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들을 계산해서 매월 평균 25만 원 정도 동경에 있는 장애인 가족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진짜 너무 지원 안 해요. 우리보다 못 사는 일본보다 못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가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장애인 연금 제도를 개선해야 되고 또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또 추가 비용을 또 보전할 수 있는 또 정책을 제안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그 장애인복지법에 양육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근데 그게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법에는 있습니다. 장애 자녀 가족들이 자녀 양육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으라고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국가나 지자체 그 어느 곳도 그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전체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사례는 있을지 몰라도 장애인 가족을 위한 양육수당 지급 사례가 현재 없어서 그걸 좀 다시 부활시켜서 그리고 그런 양육수당을 현실화함으로써 뭐 이 모든 비용을 다 보전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적어도 이 비용의 한 3분의 1 정도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동경에 거주하는 가족들만큼은 정부가 좀 추가 지원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차원에서 좀 소득 보장을 개선하는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요. 이제 이번에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이런 게 워낙 돈이 많이 들어요.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장애인 가족이 한 가족당 매월 예를 들어 60만 원, 100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치면 장애인 가족의 숫자가 전체 등록 장애인 가구가 이제 260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그중에 이제 중증 장애인 가족의 경우 한 50만 명 가까이 돼요. 50만 명에게 한 1,000만 원 정도를 1년 동안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5조 정도.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 예산이 한 3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현재 재정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정치적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단체 등이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 등을 요구하면서 장애인 소득 보장을 현실화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모든 비용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우리 지자체 내에서 만들기는 어렵지만 이 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평균 사회서비스 바우처에 대한 본인 부담금 쓰고 있는 돈이 11만 원 정도 쓴대요. 매월 평균. 사회서비스 바우처 예를 들어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하시면 본인 부담금 내시잖아요. 그 돈을 매월 11만 원 정도 쓰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활동지원 서비스 받으셔도 매월 자기 본인 부담금 내셔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서울의 한 서대문구에서는 서울시의 서대문구에서는 이 바로 발달재활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서대문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천은 지원 안 하나 봐요. 그런 걸 할 수 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왜냐하면 그게 또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자 숫자를 또 카운트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 부담금 한 6만 원 정도 되니까요, 보통. 그 6만 원을 예를 들어 제천시의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자가 한 200~300명 있으면 그 계산해보면 그 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일부의 어떤 경제적 지원을 또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될 수 있으니 이런 거를 또 정책으로 좀 추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용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쓰고 계시고, 그 중에 이제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사후 대비비, 어쨌든 연금이나 보험 드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거죠. 이건 사실은 장애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그렇게 쉽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우리나라 모든 가족이 다 여기에 돈을 많이 쓰는데, 근데 이건 이제 모든 가족이 쓰겠지만 사실은 다른 부분들은 모든 가족들이 다 쓰는 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조기구 유지 비용이라든가 복지시설 이용료라든가 돌봄 비용이라든가 치료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일반적인 가족에서는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인 거죠. 우리가 이제 장애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바꾸어가자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애로 인한 문제 또는 이건 결국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사회적 장벽들입니다. 바로 그러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고 이런 모든 비용을 가족에게 다 전가시키고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이런 자료들을 이제 비로소 저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10년 만에 이런 자료를 맨날 조사해도요 막 1억 쓰고 그래요. 1억 쓰고 10억 쓰고 그래요. 한 달에 얼마 쓰나 그냥 1억 쓴대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조사 자료가 너무나 신뢰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서도 발표하지 못한 게 되게 많은데요. 이번에는 정말 조사원들 직접 가서 확인하면서 다 쓰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그런 자료가 아닌가라고 생각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좀 비교해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이렇게 청주, 충주, 제천, 음성, 옥천 이렇게 비교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비교해봤더니 여기 제천이 가운데예요. 네, 제천이 가운데이고 그리고 이거 전체 기타 비용까지 다 합쳐서 다 합치니까 이게 다시 또 계산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청주는 비용 저번에 발표했던 거랑 좀 다른데요. 어쨌든 청주가 제일 높아요. 제일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물가도 제일 높고 아마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되게 많으니까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이게 음성도 굉장히 돈을 많이 쓰시고 계신데 여기 지금 제천도 만만치 않습니다. 25만 원 쓰고 있고 근데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불확실한 그 비용을 제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만 딱 계산해서 제시해 보면 124만 원으로 나와서 여기 지금 이제 청주나 음성 못지않게 제천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충주는 낮죠. 충주는 이렇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되게 많은가 봐요. 아닌가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양육 스트레스 조사도 했습니다. 양육 스트레스 조사도 했는데요. 이것도 양육 스트레스 검사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문항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일반적인 스트레스 검사 중에 50문 안 돼가지고 너무 많아서 그 축약한 조사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1개 정도 문항을 가지고 이렇게 양육 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봤더니 그리고 연령대별로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이제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양육 스트레스가 어쨌든 10대, 20대, 30대로 가면 갈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더 낮아집니다. 반대로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높아집니다. 그런 게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또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가족적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바로 10대 학령기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좀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울 수준도 비교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울 수준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기 뭐 이게 결과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통계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불안 정도, 미력 정도, 안정 정도 이런 것들을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양육 스트레스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우울 정도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게 우울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예전에는 스트레스가 높으면 우울 증세가 높아지고 우울 증세가 있으면 또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식의 연구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이제 꼭 그것이 무조건 다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지금 그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적 차별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질문에 비해서는 이 차별 경험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굉장히 지역사회의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걸 잘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이게 보통 한 20% 넘게 3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학령기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현장에서의 장애 차별 실태 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했었는데요. 그때 10명 장애 학생 중 5명 정도가 1년에 한 번 이상의 장애로 이유한 차별 또는 신고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50% 가까이 돼요. 그리고 이제 아주 보수적으로 조사를 해도 한 20, 30% 정도 나오거든요. 보통 차별 경험 비율이.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낮게 나와서 학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 비율이 15%밖에 되지 않았고 여가 문화 생활이나 뭐 금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차별에 크게 문제가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감수성을 가지고 보면 단 한 건이라도 사회적 차별이 벌어지면 그건 문제입니다. 사실은 한 건이라도 보고되는 건 문제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면 또 달라집니다. 그러면 또 한편 또 다르게 보면 학교 생활에 무려 그러면 10명 중 1.5명이 학교 생활 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받았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 그 전체 장애 가족들 중에 한두 명 정도는 학교 생활 과정에서의 장애로 인한 차별로 힘들어하고 있겠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강구할 수가 없죠.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보고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기 충북 특히 대천의 경우에는 어떤 장애인 권리 옹호 지원 체계 또는 뭐 장애인 권리 옹호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하셔서 그럴지보다도 일단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 차별의 비율은 낮게 좀 나왔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차별이 발생됐을 때 곧바로 가해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자리에서 해결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어떤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20% 가까이. 다섯 명 중 한 명은 차별을 받았을 때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장애인 가족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제 도움 요청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많은 경우는 장애인 단체나 가족 지원 센터가 이런 기관을 통해 도움 요청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으니까 아마 이런 비율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저는 가족 지원 센터에서 했던 어떤 역할의 성과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비율도 이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에 도움 요청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몰라서 사실은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런 게 또 나왔고요. 뭐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대응하시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어떤 그 권리 옹호 체계를 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침해나 장애 차별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적극적으로 해결이 되고 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확실하게 갖춰졌다고 하는 어떤 신뢰가 만들어지면 아마 이런 것도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어떤 뭐 제천에서는 내가 그런 것도 고려해서 지금 권리 옹호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파트로 넘어가서 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져가지고요. 제가 좀 더 빨리 속도를 내겠습니다. 가족 지원 이용 서비스 경험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역시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게 경제적 지원이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또 이용하고 있는 것은 각종 요금 할인이나 감면 서비스입니다. 어쨌든 경제적 지원 중 하나죠. 우리가 할인 그러니까 요금 할인 감면 서비스가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몇 개 정도 우리나라에? 1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100개 중에 어느 정도 몇 개를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기껏 해봐야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 뭐 전기세까지 할인받을 수 있을 정도 되면 굉장한 수준인 거죠. 사실 보통 휴대폰 요금 감면, 뭐 지하철, 열차나 이런 거 이용할 때 좀 뭐 감면 받으시는 거, 뭐 아니면 뭐 자동차 살 때 좀 감면 받으시는 거, 뭐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장애를 등록했으면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이제 군대를 갈 수도 있잖아요, 자녀가. 군대를 갈 수 있는데 이 장애 등급이 이제 중증이에요. 지금 이제 장애 등급이 폐지가 되고 장애 정도로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이제 중증의 장애가 있으면 아예 그 병역 판정을 하는 그 심사도 면제받을 수 있거든요. 그 병역 심사도 면제받을 수 있는데 뭐 그런 식의 제도가 할인 또는 감면하는 또는 면제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정부의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까지 다 합쳐서 보면 한 100여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신 경우가 가장 높죠. 가장 높고. 그래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입력을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할인 감면 서비스를 쫙 출력해주면 그리고 자동으로 신청도 다 해. 그러면 참 좋지 않을까요? 그런 시스템은 없더라고요.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가 있는데 어쨌든 나의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해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를 해주긴 해요. 하는데 할인 감면 서비스의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주진 않아요. 지금 아까 100개가 넘는다고 하는 할인 감면 서비스를 어디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양육과 관련된 정보라고 하겠죠.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앞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로는 이제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좀 제가 놀랐던 부분 하나입니다. 장애인 차별 대응 권율 지원 등 권리 옹호 지원.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그게 아니고 제가 잘못했어요. 네 번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용 정보 제공입니다. 제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약간 그게 순서가 좀 잘못돼가지고 순서가 지금 표하고 이게 글자가 좀 폭이 좀 달라가지고 보시면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용 정보를 제공하는 또 비율이 좀 높습니다. 이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필요한 정보를 또 이용을 해봤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있고 또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시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용 경험이 높은 서비스가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용 경험이 낮은 서비스도 있습니다. 특히 하면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서비스를 한 30가지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당인 가족 지원 서비스 30가지 정도 나눠가지고 그 30가지 서비스를 실제로 얼마나 실제로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고 또 여기 또 물어본 것은 이것을 정말 이용하고 싶은지 이용하고 싶지 않은지 욕구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는 이제 의외로 보통 이게 이용하고 싶다고 물으면 다 모두 다 이용하고 싶다고 체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막상 또 조사해보면. 그래서 보시면 뭐 어떤 걸 상당히 높죠. 당연히 추가 비용 지원, 당연히 이용하고 싶으시겠죠. 양육수단 경제적 지원. 그렇지만 또 반면에 뭐 후견 지원이라든가 뭐 비장애 형제 멘토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뭐다 높지가 그렇게 않아요. 그래서 높지 않다고 나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이용 경험이 뭐 적으면 당연히 이용에 대한 욕구가 높거나 이용 희망 정도가 되게 높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더라. 주로 이제 어려워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욕구가 높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30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모두 다 이용 희망 여부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좀 높다고 판단되는 것은 당연히 목표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한 뭐 정보 제공, 또 높은 것 중에 주목할 부분은 사례 관리 서비스. 이게 욕구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족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뭐 어떻게 앞으로 이제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또 지원을 받으면서 장애인 가족의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사례 관리 서비스를 또 지금 많이 알고 계시고 또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서비스 매트릭스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서비스 표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이 많으냐 적으냐를 나눠보고 또 이런 서비스가 만족스러웠냐 만족스럽지 않았냐 서비스 만족도 조사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앞으로 이용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즉 이용을 희망하느냐 희망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크게 8가지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서비스가 뭔지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몇 칸 어느 칸에 배치하면 되는지 나온 거예요. 즉 이용 경험, 만족 수준, 이용 의사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요. 평균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한 거죠. 표시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어쨌든 이제 청주에 조사했던 것과 다르게 나왔어요. 다르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용 경험이 많고 만족 수준이 높고 서비스 이용 의사가 높은 서비스는 그죠? 이건 앞으로 서비스를 잘 열심히 제공해주면 되는 거죠. 어쨌든 뭐 경험도 많고 만족도 높고 또 많은 장애인 가족들이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건 앞으로 계속 유지 발전시키면 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용 경험은 많은데 만족 수준은 낮아요. 그리고 이용 의사도 없어. 이런 서비스, 예를 들어 방과후 활동 서비스. 이런 서비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거 왜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특수교육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방과후 서비스가 제대로 하지 않잖아요. 뭐 하겠어요 제대로. 또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천 지역에 내 가족 중에 한 분이 여기 특수교육사 근무하셔가지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개천 지역의 특수교육 현실을. 그래서 그 방과후에 대한 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게 이용을 해도 문제가 많고 또 어떻게 해봐야 별로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셔서 이용을 해도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되게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저도 예상했는데 딱 그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용 경험은 적은데 한 번 이용하면 만족도는 되게 높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이용하고 싶어요. 이런 서비스는 반드시 앞으로 서비스 제공해줘야겠죠. 바로 그게 뭐였냐면 건강관리 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가 한 10년 전에 가족 지원 연구했을 때는 이런 뭐 건강관리 이런 영역은 별로 중요한 영역이 아니었어요. 거의 보지도 않았던 영역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뭐 완전 돌봄, 뭐 교육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쨌든 자녀가 앞으로 계속 생활하는 과정에서 영양 관리, 특히 비만에 대한 문제, 질병 관리하는 문제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들을 잘 알고 계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되게 높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사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용을 많이 못 해봤지만 어쨌든 이용을 할 수만 있다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용하려는 의지가 높기 때문에 아마 가족지원 센터에 세울 만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지역에 뭐 좀
사회공헌을 하는 의료기관과 협약을 해서 하신다거나 아니면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진행하신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건강관리 사업도 이건 사실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서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 이용 경험이 그러니까 이용 의사가 높은 것부터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만족 수준이 낮거나 뭐 만족 수준이 높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이게 전체 평균을 가지고 서로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한 거여서 상대적이어서 저는 이제 만족 수준을 이게 또 그리고 또 아마 사람들에 따라서 어느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또 만족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만족 수준이 뭐 그냥 높다 낮다로만 해서 정말 이 서비스가 만족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용 의사가 높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앞으로 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만족 수준은 낮지만 사람들이 이용을 할 의사가 있어. 특히 장애를 위한 추가 비용 지원. 당연히 만족 수준이 낮겠죠. 충분히 안 주잖아요. 그렇지만 이용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안 주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주면 지원하면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만족 수준이 낮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저평가할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양육수당이라든가 뭐 각종 할인이나 감면 서비스 이렇게 또 발달자 서비스도 물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 수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공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용 경험도 작고 만족 수준이 낮아요. 그렇지만 이게 제공이 되면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이용 의사가 높은 부분은 바로 미래 설계 지원이라든가 또 가족에 대한 심리 정서적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은 앞으로 장애가족센터가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의 기능도 담당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전문 심리 상담 센터가 있으면 거기 가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여기 가족센터도 우리가 전문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이분하고는 좀 전문 심리 상담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족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심리 상담 전문가가 자연스럽게 이제 연계가 되어서 상담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상담 지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 의사가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면에 이용 의사가 좀 낮은 것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가족과 관련된 직접적인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아마 이제 가족 부모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좀 이용 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 이유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모든 게 다 사실은 이용 의사가 다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서비스와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뭐 부모 교육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모 자녀 모임이라든가 뭐 가족관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용 의사는 낮습니다. 낮게 나왔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낮다고 해서 강화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질적으로 좀 이렇게 시스템이나 내용을 좀 바꾸어서 좀 더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더 많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좀 더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용 의사도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가야 할 또는 실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어떤 서비스 분야 또는 정책 분야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를 해봤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무엇을 더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할지를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자원은 또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투입해야 될 예산과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해야 될 거 되게 많아요. 절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죠. 그랬을 때 이런 식의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사업이나 정책에 우선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현재는 주로 어디서 이용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런 서비스는 어디서 이용할지 이걸 물어봤습니다. 이게 또 우리 가족지원센터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 가족지원센터가 얼마나 지역사회에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 분야에서 유력하고 유의미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느냐,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자리매김 될 거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자료를 너무나 문항이 너무 많았는데 이거 일일이 하나씩 다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서비스별로 현재 이용하는 기관은 어디냐 다 물어보고 이런 서비스를 또 어디서 이용할 것이냐 다 물어본 거죠. 실제로 이게 문항수가 60번을 물어본 거죠. 60번을 물어봤더니 이런 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애가족센터 중심으로 좀 보면요.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현재는 주로 장애가족센터에서 많이 이용한대요. 앞으로도 여기서 이용하고 싶대요. 여기 1입니다. 1위. 그러니까 지금 주로 이용하는 기관의 문항을 의료기관, 장애가족센터, 장애인단체, 지역사회 재활시설, 공공기관, 특수교육기관, 뭐 의료기관,
이렇게 한 8가지 정도의 그 서비스 기반 유형을 제시해주고 그 중에 주로 이용하는 기관 또는 앞으로 이용하고 싶은 기관을 선택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은 1위에 해당되는 기관들을 말하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용하고 싶은 기관들 1위에 해당되는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현재도 가족교육 센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거기서 많이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다른 게 대천이 생긴 지가 꽤 됐죠. 여기가 10년? 그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요 대부분 다 이게 복지관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계약서죠. 부모교육이나 가족관계 프로그램이나 뭐 현재 자매 상담 지원이라든가 가족 문화여가 활동 다 복지관으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대천은 가족교육 센터가 나와요. 가장 많이 이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여기 대천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 가족들은 이제 복지관보다는 장애인 가족교육센터에 오셔서 가족 지원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전 같아도 어떻겠어요? 뭐 가족관계 프로그램, 부모교육, 뭐 비장애 형제자매 프로그램, 가족 여가 문화 활동 이거 다 복지관을 받았겠어요. 그죠? 근데 대체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는 보시면 무려 70% 가까이가 가족 여가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여기서 이용하고 있고, 네, 비장애 형제자매 프로그램도 7% 가까이가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만약 가족의 산자가 많이 되게 못했으면 앞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비율도 되게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현재도 여기서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서 계속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가족지원센터가 여기서 더 많이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모교육도 39%였는데 앞으로 45% 정도는 가족지원센터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가족관계 프로그램도 역시 현재 54% 정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여기 가서 20% 정도가 여기 가서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천의 경우에는 여기서 굉장히 지역사회의 유력한 그 장애 가족 복지 제공 기관으로 이미 이제 성장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수요가 충분히 확인되었기 때문에 성장 단계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찬가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가족지원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다른 데는 안 그래요. 저는 교수님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작업도 하지 않았어요. 가족지원 센터에 뭐 비율 높여라 뭐 이런 말 했는데 그냥 이거 데이터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 예를 들어 서울시 동작구라든가 이런 데 가면 이게 10%도 안 돼요. 가족지원 센터 이용하는 비율이. 다 복지관 이용하고 있지. 이게 어쨌든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가족지원 센터가 우리가 지역사회의 유력한 기관으로 성장했다는 걸 입증하는 지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많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가족복지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제 자기들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들에게는 정말 가족지원센터가 정말 중요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통계적으로 입증해 준 거죠. 어쨌든 실제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역의 복지관이 어디든 간에 충분히 이제 경쟁력 있는 기관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조사는요, 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가족들만 조사해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계속 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절반, 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도 절반, 이렇게 균형적으로 센터를 구성해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했습니다. 아마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뭐 숫자표에 가서 알아보시고 또 지역의 복지관을 통해서 자료 요청하시고 아마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설문조사의 어떤 좀 편협한 어떤 샘플 선정으로 인한 그런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보시면 장애가 사례관리 서비스도 90% 가까이 이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례관리는 또 이렇게 독점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기서 더 이제 얘는 독점이라 말도 나오네요. 예전에는 사실 장애가족센터가 그 게임에 끼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복지 서비스 시장 내에서 장애가족센터 명함도 못 이겼던 시절이 10년 전이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장님? 근데 원래 그래서 그 학년에서 원래 사장님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힘을 써준 사례가리기 한 명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우와.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도 많이 해주시고 지원도 많이 해주시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대체로 좀 많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볼 때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모른다고 치고 쓴다고 하시는 분이 23%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족도 살짝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번에 조사에 참여하셨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했더니 가족지원센터를 이렇게 이용하시고 계시고 가족지원센터에 대한 해서 앞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제철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족지원 서비스를 크게 16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6가지 나눠보고 있고 이 서비스가 또 실제로 가족지원센터를 이용했거나 알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이런 가족지원 서비스가 정말 적절한지 또 이런 가족지원 서비스를 앞으로 계속 이용할 생각이 있는지 그 욕구도 또 물어봤습니다. 역시 이것도 적절하냐 또 이용 의향이 있느냐라는 것을 또 물어봤고요. 물론 다 적절하고 이용 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IPA라고 해서 이제 중요도 실행도 분석이라고 저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16가지 서비스를 하시는데 그 중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해야 될 앞으로 서비스 또는 좀 관리가 필요한 서비스 이런 걸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설문조사 결과만 가지고 좀 살펴본 건데요. 현재 그 전문 상담 서비스나 사례 관리라든가 긴급 지원이라든가 뭐 주거 환경 개선 가정 문화 체험 이런 서비스는 현재도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하시고 있고 사람들의 이용 경향도 되게 높은 것으로 나와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적절성은 높지만 이용 의향이 낮은 거. 사람들이 이걸 잘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대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게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이게 접근상의 문제도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뭐 다른 지역에서는 뭐 이렇게 다회기로 아주 오랫동안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질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부모교육에 대한 만족도나 이용 위치를 높이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제천의 경우도 한번 그런 식의 새로운 접근,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적절성의 이용 의향 모두 낮은 건데요. 자, 이건 이제 앞으로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물론 다 잘하는데요. 이거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사람들이 좀 이용 의향이 낮고 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이니까 이건 아마 이 서비스가 왜 중요하고 필요한 서비스인지가 충분히 이용자들과 좀 이렇게 교감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런 서비스가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하고 또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더니 이용자들 어떻게 변화가 나타났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서 또 얘기를 하시면 아마 이 사업에 대한 이용 의향도 높아지고 또 적절성의 비율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반면에 이제 뭐 함경 나들이 특별사 문화체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적절성은 낮지만 이용 의향이 높은 거. 그러니까 뭐 이것도 역시 뭐 앞으로 이제 관리가 필요한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든 서비스가 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조금 더 실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요거는 현재 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시스템과 방향으로 계속 유지 발전시키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번에 이런 조사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11시 50분이네요. 다 끝났죠, 제가 오늘 50분간. 네. 도시락이 왔습니다. 도시락까지 왔고요. 밥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다 끝내고. 다 끝내고 그걸 빨리 해야겠네요. 네. 그때가 더 먹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초점 일단 면담조사 5명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또 참여하신 부모님도 이렇게 오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조사를 해서요. 뭐 실제로 뭐 당연히 가족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마라톤 경기라는 거죠. 당연히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그 과정이 또 마라톤 경기와 같이 정말 힘든 과정이었다라는 말씀하셨고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육체적으로도 이제 힘겨운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 주변에 이제 사람들의 장애인이 너무나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또 이렇게 좀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그런 주변에 장애인 부족으로 인한 것들도 장애인 가족으로서 어렵게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가까운 곳이 없는 거죠. 특히 제천의 경우 깜짝 놀랐어요. 대구도 가시고 원주까지 가셔야 되고 어쨌든 제천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 중에서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인프라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이건 정말 제대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너무 대기